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우리가 찰떡같이 믿고 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려서 늘 멘붕에 빠뜨리는 프로그램이죠. 재미있는 역사 시간에 오셨습니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오늘도 변함없이 이동영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작가님 더위 별로 안 타시나 봐요. 저요? 네. 더위도 잘 안 타고 추위도 잘 안 타고 그렇습니다. 저런 냉혈한 철면피. 그런가요? 네. 예. 이 작가님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배신? 우리 배신 너무 싫어해. 이 작가님은 배신을 당했다. 그러면 왠지 그러니까 달려가서 한 대 때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멘붕에 빠져서. 진짜요? 예.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그럽니다. 순수하구나, 의외로. 그래죠. 순수해요. 참. 일부러 나빠 보이게 센 척, 강한 척 한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자, 잠깐만, 눈 좀 마주쳐요. 그럼 우리 서로는 배신하지 말기.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 이 작가 배신하지 마십시오. 이 남자 상처받습니다. 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들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이 첫 부분에 나오는 어머니의 음성 때문에 제가 항상 울컥울컥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세월호 특별법 서명운동에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서명운동 한다고, 새누리당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눈이라도 깜짝해요? 짱돌 들어야 된다니까. 때릴까, 가서? 짱돌 들어야 된다니까, 옛날처럼. 예. 윤희님께서 이세이 듣다가 국민TV에서 처음 만나네요. 여기서는 욕 없죠? 압류. 욕하면 제가 때리기 때문에 욕을 못합니다, 저 남자. 그리고 우리 젊은 유알님 지금 중국에서 일하고 계신데 다행히 계신 곳에서는 지진 피해가 없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예, 생방으로 라이벌 듣고 있다고. 반갑습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에서 선거 이겼다고 지들 마음대로 하거든요. 네. 봤지? 이런 국민들이 우리를 이렇게 원하는데 이러면서 세월호 전국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사실은 서명은 벌써 우리가 250만 명 이상이 서명해서 제출했었죠. 네. 근데 그것도 지금 전혀 무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시당하고 있고. 국회 앞마당에 이렇게 쫙 펼쳐놨잖아요. 노숙자라잖아요. 정말.
노숙자라 그러고, 지금 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8사단 윤일병 사건 같은 거, 좀 천일공론할 일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책상을 치면서, 국방장관 뭐 했냐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부르륵 떨던데. 지는 군대도 안 갔다 왔다면서요. 몰래 갔다 왔는지 짧게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국방부 장관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도 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세월호는 지금 은폐하려고 지금 통과 안 시키는 거 아니야? 지금 특별법을? 그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죠, 이거는. 쇼라고 밖에 볼 수 없지. 다만, 그런 쇼라도 제대로 하는구나. 김무성이. 국방부 장관 불러놓고 저런 쇼라도 하는구나. 그거 보는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야? 아, 김무성이 대표단이 바뀌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고 그러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제 그렇게 1년 넘게 2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럼 왜 안 바뀌어요? 아, 이거는, 제가 주어진 단계에 최선을 다했고, 꽤 많이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니, 노력을 좀 많이 하세요. 선거에 1등 공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1등 공신은 뭐 한 자리 줘야 되지, 뭐. 차라리 수위라도 줘! 아이씨. 예? 안 되지. 방송해야 되죠. 뭘 수위하려고. 힘들어요. 지금도 아주 피똥을 싸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아, 예. 저희가 지금 사실은요, 모두가 다 힘겨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국민TV도 마찬가지고요. EJ팀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세월호 유가족분들, 저희가 어떻게 해야 그분들이 힘을 좀 낼 수 있을까. 예. 네. 모두 다 함께 힘들지만, 특히 더 힘든 분들께 좀 힘을 모아주는 의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김장훈 씨도 동참했죠. 단식 농성에 동참했는데, 김장훈 씨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데서 아주 박수 보내드리고, 조금 이렇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앞다퉈 가서 같이 좀 동조단식 해주고 말이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만 저는 사회에 영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못 가고, 이번 뭐 교황 방문 때문에 뭐 광화문에서 이제 교황이 뭐 미사람을 열자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무슨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에서 지금 농성하고 있는데 그걸 철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철거해라. 철거해가지고 전 세계적 이목을 좀 집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황이 한마디 해주고, 니 뭐하냐? 그러면서 교황이 한마디 해주면 전 세계도 집중될 거 아닙니까? 집중해도 눈 하나 깜짝할까요, 그들이? 아, 근데 또 그것도 모르죠. 또 미국이 하면 쫄잖아. 미국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이렇게 요구해도 안 넘어가는데 미국 한마디 하면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교황님께서 굉장히 낮은 자세에 임하시는 분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 없이 사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또 교황의 방문으로서 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이고, 예, 요즘 같은 때 정말 오성과 한음 같은 재상이 필요한 때인데 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쵸? 네. 예, 역사 속 인물로만 다뤄야 된다는 이 사실이 참 가슴 아픕니다. 그래, 저번 주에 두 사람은 어쨌든 친해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는 아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래서 이 양복은 다른 위인들과 달리 어렸을 때 좀 천진난만하면서도 악동으로 좀 놀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나 장난치러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16살 때 어머니마저 잃었습니다. 그까지 설명해 드렸죠? 네. 근데 어머니를 잃고 나서 정신 차립니다. 이제 공부를 해야겠구나. 왜? 어머니가 이제 공부 좀 하라고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돌아가시면서 깨달은 거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머니가 최 씨인데, 최 씨가 이 항목의 장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조상들 모시는 사당 앞에 가서 칼을 앞에 놓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소복 바람에 식음을 전폐하고 엉엉 울었답니다. 그래서 어린 이 항목이 이러다가 우리 엄마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잘못했다면서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자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버지가 없는 너를 이 어미가 잘못 가르쳤구나. 자식을 잘못 기른 죄로 조상 앞에 갈 면목이 없어. 죽지도 못할 죄인이니 머리를 잘라 조상께 사죄 드리려 한다. 남자가 호탕하고 의리가 강한 것이야. 말할 수 없이 좋은 일이나 그 호탕함이 충분한 인격과 교양으로 받쳐지지 못하면 일개 한량이 될 뿐 장래 사회를 위해 큰 제목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역시 훌륭한 제목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 그렇죠? 이 작가님이 딱 그 부분을 보셨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어머니 속이 얼마나 새까맣게 탔을까. 그렇겠죠. 야, 저희 집이 딸만 5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씀이 딸이니까 5을 키웠지. 나 아들이었으면 벌써 도망갔을 거다. 아하, 그랬습니까? 이 작가 어머님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인데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뭐 이렇게 방임으로 켰기 때문에 전혀 터치를 안 했어요. 터치는 안 하지만 굉장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사고는 안 쳤으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잘못해서 걸리잖아요. 선생님하고 이제 조건을 거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지. 집에만 알리지 마라. 그래서 뭐 다 넘어가고 집에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야, 천인공노할 부모를 속인 자식. 걱정을 해도 끼치면 안 되니까. 내가 이 항목보다 나아, 내가. 이게 뭔 소리예요? 그래, 예, 정말. 듣다 보니까 묘하게 설득력이 있긴 그렇잖아요. 한데, 그럼요.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예, 어릴 때부터 아주 발랑 까져가지고, 예. 그래, 어쨌든 1980년에 이 항목이 과거에 합격합니다. 언제요? 1980년이요? 1580년. 네. 1580년에. 그리고 1589년에 정여립의 난, 이거 소위 말하는 기축곡사라고 하죠. 정여립의 난을 다스린 공으로 평단 공신 3등에 오르는데요. 정여립의 난 때 국문을 직접 담당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정철을 옹호했다고 하여 탄핵되어 귀향길에 오르는데 정철은 서인이고 정여립은 동인이고 그래서 정철이 정여립의 난 때 앞장서서 성과를 올렸고 좌의정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세자 책봉 때 정철이 광해군을 추천했다가 귀향을 가게 됐는데 그 정철의 반대파들이 잘 됐다. 요거 잘 걸렸다. 정철 니 때문에 우리 정여립의 난 때 우리 편 다 죽었는데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 정철을 아주 몰아내는 거죠. 그 다들 두려워서 정철한테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이 항목만이 오로지 그를 두둔하고 정철을 찾아서 이 항목이 같이 쫓겨난 이랬는데 자 기축옥사가 뭔지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뭔지 우리 한번 했는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안 했나 모르겠네. 기축옥사를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히더만요. 예.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89년 선조 22년이죠. 정여립의 아까 난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그 모욕 사건을 계기로 동인과 서인들 사이에 벌어진 세력 다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기본적으로 서인과 동인이 나뉘어져 있었고 그 당시에 서인의 대두가 이율곡이었죠. 네. 예. 원래 정여립은 서인으로 이의 추천으로 예. 입당을 하게 되고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약간 서인들의 어떤 행태에 환멸감을 느끼고 동인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뭐 그게 한별인지 이재호처럼 변절인지는 알 수가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갈아탔다. 갈아탔습니다. 근데 이제 동인이 그 당시에 이렇게 세력을 잡고 있었어요. 사실은 잡고 있었는데 이의가 죽고 나서 세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때 서인들이 이제 무언가를 꾸미게 되죠. 근데 이거 지금 요 부분을 제가 지금 약간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승자들의 역사 속에 남겨진 정여립에 관한 기록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벼슬을 버리고 은거한 정여립이 세상을 전복시킬 엄청난 염모를 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비밀 장계가 조정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1589년 10월 2일에. 그래서 정여립과 한길을 걸었던 동인 계열은 그런 장계가 올라와도 정여립이 와서 굳이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모반을 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와서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정여립이 도망을 갔다. 그리고 도망을 가서 자살을 했다라는 얘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선조가 송광정철을 말 그대로 이제 특별검사처럼 임명을 하게 된 거죠. 수사 책임자로. 지가 한다 그랬어요. 그렇나요? 지가 먼저 한다 그랬어. 그래서 송광정철이 나서가지고 피바람이 불었는데 무려 1000명의 선비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여립과 서신 한 번이라도 주고받았다. 그렇죠. 또는 옆집에 살았다. 인사 한 번을 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바로 그냥 그렇습니다. 조선 4대 사과의 희생자들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엄청난 그런 건데 지금 와서는 이게 조작됐다.
조작된 사건이다라고 라는 하는 게 얘기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설이고. 그 호남이요. 이때부터 이제 반역향으로 지목돼서 그렇죠, 그렇죠. 인재 등용에서 배제가 되는 애들만요. 보니까. 정여립이 난 때문에 호남의 인재들이 거의 다 몰살했으니까. 왜냐하면 정여립이 근거지로 삼은 것이 전주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여립이 대동계라고 만들거든요. 대동계를 만들어서 정여립이 난 전에 왜구를 격퇴하기도 했습니다. 왜구를 격퇴하게 됐고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대동계 조직이 그대로 갔으면 임진왜란 일어날 때 이 조직이 왜구를 격퇴한 힘이 있으니까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당파 싸움이죠. 결국은 당파로 해서 자신의 반대패라고 다 쳐 없앴는데 어쨌든 이때 정철이 제일 앞장섰고 그리고 이항복도 여기에 심사관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죠. 실록에는 그래서 이항복에 대해서 나쁘게 적은 것도 있어요. 기축옥사 때 독살스러운 정철과 함께 악한 일을 자행했다. 그때 그는 문사낭청으로 정철에게 역적들 중에서는 호남에서 일어난 자들이 있고 서울에서 일어난 자도 있으며 영남에서 일어난 자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선비들을 모두 살해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 한편 이항복의 신도위에는 전혀 반대되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항복은 재수가 많이 연루돼 옥사가 빨리 끝나지 않아 남이 화를 당하길 바라는 자의 마음을 민망히 여겼다. 그리하여 죄상이 의심스러울 때는 바로잡아 억울한 사람을 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영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도 굉장히 억울하게 정예변한테 당한 사람인데 최영경이 정철하고 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철이 당연히 최영경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최영경이 붙잡혔을 때 이를 궁문한 사람이 바로 이항복이었고 근데 이항복이 최영경을 궁문해보니까 죄가 없어. 정철이 모함한 거야. 그래서 정철 앞에서 따지기도 했습니다. 일찍이 어떤 사람이 영경을 가리켜 삼봉이라고 하였으나 이건 뭐냐면 최영경이 정도전하고 똑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죠. 아무 단서도 없이 길가에서 들은 말 때문에 처사를 잡아 가두었으니 불행하게도 죽게 되는 날이면 반드시 공론이 일어날 것인데 상공은 어찌 그 책임을 면하시겠습니까? 정철한테 따지는 거죠. 근거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앉아서 쳐다보기만 하고 구하지 않는 것이 어찌 죄를 다스리는 관리에 도리겠습니까? 영모에 관련한 자가 옥에 가득 찼으니 위관이 감히 하나하나 그 연유를 밝힐 수는 없겠지만 영경의 경우는 죄수 가운데 더욱이 역적이라 부를 만한 아무 근거도 없는 사람인데 어찌 진실로 구하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물은 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영경은 정철에 의해 살해됐죠. 그런데 이항복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는 그러니까 이항복이나 이덕형이나 우리가 그들을 박수 치는 이유는 계파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백성, 오로지 나라만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를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후에 말입니다. 이 기축옥사 때 동인이 철저하게 당했지 않습니까? 아우, 씨가 말랐죠. 그래서 복수를 꾸민 것이 바로 그 광해군 세자책봉 문제, 건전 문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 때문에 정철이 이제 파직당합니다. 파직당하고 이제 이산해가 꾸민 일입니다. 이거는 이산해 꾸민 일인데 어쨌든 파직당하고 깊게 들어가면은 오늘 설명을 다 못하니까 오늘은 사실은 오성대 하면 끝날라 그러거든요. 원래 보통 우리가 3편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 주에 우리 문 아나운서가 휴가다. 그래서 제가 그럼 2편으로 끝내야지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갑자기 휴가 없다 이러는 바람에 다시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2편으로 합니다. 뭘 미리 원고 쓰는 스타일도 그럼요. 아니면서. 왜 이래? 아니면서. 왜 이래? 다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내가 딱딱 한 편 한 편씩 오는 거죠. 어쨌든 그 임진왜란이 나중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항복이 도승지면은 요즘 말로는 김기춘 정도 비서실장을 얘기하는 거죠. 왜 비유를 그렇게 하세요? 기분 나쁘시겠네요. 어쨌든 도승지. 예. 도승지로 어가를 잘 호위했다 그래서 오송 부원군에 목여줬고 또 이 양반의 업적 중에 하나 명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해서 성사시켰다는 거. 이건 이덕형하고 같이 손잡고 그렇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항복을 만난 명나라 사신이 오성에게 뭐라 그랬냐면 동방의 인물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게 됐다니까 그의 인품에 반했다는 거 하는 거겠죠. 이것은 이덕형도 똑같아요. 나중에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일본 사신들이 한국에 조선에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사신을 적게 됐던 사람이 이덕형입니다. 나중에 임진왜란 일어나기 바로 직전 임진왜란 일어나고 계속해서 하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협상할 때 일본 측에서 이덕형 오라 그래요. 난 이덕형하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품에 이렇게 명나라 사신은 이항복에게 일본 사신은 이덕형에게 반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인도 그렇게 반할 정도로 대단한 인품을 가졌다는 사람들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고요. 그러나 동인이 서인이었던 성혼을 무고하고자 할 때
이를 변호합니다. 이 양복이. 성원 잘못 없어. 왜 그래 니네 또. 이러다가 정철의 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영정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후에 이제 조선 조정이 광해군과 임해군 그리고 영창대군의 권력 다툼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죠. 이것은 우리가 광해군 대 임목대비를 할 때 얘기를 했죠. 했습니다. 예.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임해군과 광해군은 정실 왕부에서 태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창대군은 나중에 정실 왕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뭐 서자가 순서가 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광해군이 세상에 나중에 책봉됩니다. 그죠? 세상에 책봉됐는데 이 문제 가지고 뭐 굉장히 싸우다가 나중에 영창대군을 죽이고 뭐 대비를 폐비시켜야 된다 이 문제까지 됐는데 어쨌든 선조는 원하지 않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책봉했고 그리고 나중에 세자 책봉하고 나서도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조가 죽는 바람에 광해군이 뒤를 이어가지고 임금이 되었죠. 이때 이 양복은 임해군과 영창대군 그리고 임목대비를 폐하라는 대신들의 상소를 반대합니다. 그렇죠. 줄기차게. 그러니까 주류의 생각을 거절한 비주류로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요. 비주류로 살았던 사람들이 진짜 뭐라 그럴까 너무 힘들게 정치를 다 했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뭐 DJ나 노무현도 비주류 아닙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주류 사회가 그만큼 떳떳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결국에 1617년 12월 21일, 영창대군 사살, 그리고 임목대비 폐비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관직을 삭탈당하고 북청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함경도. 북청 하면 유명한 물장수. 물장수. 무리하여, 무리하시여. 옛날에 물 이게 똥찌개 지금 팔았잖아요. 그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찌개지 무슨 똥찌개예요. 그게 물찌개에다가 오래 쓰면 똥찌개로 변하고 그래요. 거기다 똥 담으면 똥찌개, 물 담으면 물찌개가 그런 거지 뭐. 똥이나 물이나. 그래요. 어쨌든 그 북청 물장소 유명한 북청으로 귀향을 가게 됐습니다. 이 작가가 가끔 귀여울 때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딴에는 성대모사를 한다고 할 때. 예. 이게 옛날에 80년대 말? 80년대 중반쯤 되겠다. 유머 1번지에서 하는 거예요. 유머 1번지. 북청 물장수. 이봉원 씨가 했나? 아니야. 누가 했지? 조금산인가?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양반들 했어요. 그래요. 아유, 같은 세대는 맞나보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북청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이것도 그냥 귀향 가서 마감한 게 아니고요. 계속 돌려요. 계속 저기 보냈다가, 나이 많은 노성승을 계속 돌려서 죽게 만드는데, 계속 돌리면서 추운 지방 아닙니까? 네. 그것도, 12월 달에 귀향을 갔으니까, 막 사풍이 부는 곳이죠. 그런데 귀향 갔기 때문에, 중풍이 도지는 바람에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중풍 그러면은, 빨리 하면 고칠 수도 있고, 그쵸? 또, 운동 자기 열심히 하면 마비도 풀 수 있고 하는데, 그때는 막 그냥 쓰러진 바로, 그러니까. 그래서 중풍 때문에 사망했다고. 그러니까 예순이 넘은 어르신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전란 때, 임진왜란 때 위기를 수습했고, 또 임진왜란 후에는 민심을 다독거렸던 그 위대한 정치가가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자기 고향도 아니고, 외지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네요. 진짜. 자, 그리고 이덕형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음 이덕형은 이 항목과 달리, 물론 이 항목도 명문가지만, 이덕형은 뭐, 비교할 수 없는 명문가입니다. 굉장히 명문가에서, 그것도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어느 정도, 명문가였냐. 어머니가 영의정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말 다 했지 뭐, 이 정도면. 있는 집안이다. 그럼요. 있는 집도 거기다 외동아들인데 뭐, 자, 어렸을 때부터 조용하고 공부만 하는 학생. 이 항목과 또 대비되는 거네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거 좋아합니까? 예. 조용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선비 스타일. 선비 스타일. 좋아합니다. 저는 오성대감 깔았는데, 역시 오성대감의 피를 물려받은 제가. 조용하게 공부하는 학생으로 동네 소문이 자자했다고 하는데, 소년 시절에는 글 잘 쓰기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글 잘 쓰는 사람이 양사은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같이 올렸다래요. 근데 양사은이 한음이 지은 시를 보고 그대는 나의 스승이지 마수가 아닐세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니까. 그 말을 하신 분도 멋있네요. 그럼요. 근데 네. 이게 뭐 한 15, 16세 때라니까. 와. 우리 15, 16세 때 뭐 했나? 저는 훌륭한 그래요? 학생이었습니다. 나도 뭐 했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예. 뭐 얍삽하고 부모 속이고 15세 때, 제가 15세 때, YS의 3당 합당이 났죠. 제가 3일을 식음을 전폐했던.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요? 그럼요. 내가 그때 이후로 DJ로 갈아탔는데. 그 시금 전폐를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시던가요? 전혀 못하죠. 쟤 뭐야, 이러면. 아무도 이해. 나 혼자, 정말, 그 고뇌에 찬, 15세 소년의 고뇌에 찬 마음. 제가 봤을 때 이 작가님이 키가 안 큰 이유는 딱 그겁니다. 너무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참, YS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에? 그때 그랬다고요. 그때는. 3당 합당제. 그때는. 예. 그런데 봐, 저는 갈아타잖아요. 이래란 말이야, 정치인들. 잘못하면 바로 갈아타. 뭘 거기에 3당 합당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뱉어줄. 김무성이도 그때 따라간 사람이에요. 사실, 김무성 같은 사람이 야당에 남아가지고, 열심히 했으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뭐.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 어린 시절에 그 반대 토론 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은 보였나요? 그때 제 눈에는요, 노무현은 그냥 새파란 정치인이었어요. 안 보였어요. DJ YS 보고 있는데, 지금 노무현 눈에 들어옵니까? 그랬다. 예, 15살, 16살짜리가 웃기네요. 오히려 옆에 있는 김상현 정도가 보였지. 쟤는 저기서 뭐해, 이렇게. 왜냐면, 김상현이 DJ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YS 밑에 갔단 말이야. 왜 저기서 저래? 이러면서 그랬었죠. 15살, 16살짜리가요? 그럼요. 그래서 정치 신동이라 그러잖아요. 자,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학생활 기록부 보면, 15, 그때쯤 되면, 중2, 중3 때. 그래, 그때. 중1, 중2, 중3, 그때. 그때 우리 연합고사 준비하느라고 바쁠 때인데. 공부는 뭐, 하여튼, 그 생활 기록부에 장래 희망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제가, 국회의원 이런 것도 안 썼어요. 야당 대변인. 아주 구체적으로 썼다니까? 15살짜리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국회의원도 아니야. 야당 대변인. 와, 멋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 대변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혹시 부르지 않던가요? 아니요. 안 부르는데. 아니, 만약에 제가 선생님일 때 그런 학생이 보이면은, 진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학교에서는 좀 꼴통으로 워낙 알려져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꼴통으로 알려지든, 뭐 이렇게 조용한 학생으로 알려지든, 알려지는 건 중요한 거다. 아니, 그게, 이번에, 우리 1년에 한 번씩, 우리 고향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갔다 왔는데, 제가 뭐 졸업한 지 벌써 한 30년 넘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졸업한 지? 20년 정도. 그러니까 20년. 중학교는 한 25년 됐겠네요. 25년 됐는데, 길거리에서 선생님들 만나면 다 선생님들 제 안부를 묻는다고. TV에서 잘 보고 있다 전해달라고. 아무도 저를 못 잊어요. 워낙 꼴통기술해서. 그거 다 이렇게 다 어쨌든 기억에 남아있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짓으로 남지 말고. 예. 그랬다 그럽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제 17살 때, 장가를 가게 되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산해. 이산해에, 영전까지 지냈으니까. 그렇죠. 이 양반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청구했냐? 이산해에게 딸을 한음한테 줘라. 라고 충고한 사람이? 이지함이죠. 그렇습니다. 토정 비결을. 여러분들 지금도, 매년 연초만 되면 혹은 연말 되면 보는 토정 비결을 만든 그 토정 이지함이 추천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토정 비결이 말이죠. 전 확률이라고 보거든요. 확률이라고 보는데 너무 잘 맞았대요, 처음에는. 진짜 거의 99% 맞았대. 그래서 이거 너무 잘 맞는다. 사람들이 자기 운명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확률을 낮췄다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서 내려옵니다만 글쎄. 이 작가님은 그런 거 잘 안 믿으시잖아요. 저는 좋은 것만 믿는다니까요. 저한테 좋은 것만 믿고 나쁜 걸 이건 뭐야 미신이야 안 믿고.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보실 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며느리 삼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하 그랬어요? 네.
그죠. 굉장히 무섭고 싫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 알았네. 잘못 알았어. 잠깐만 뭐 던질 거 없나? 네. 예. 자, 민생님께서 이 작가님의 말을 몇 %를 믿어야 할지. 그런데 참 내가 여기서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초창기부터 계속 얘기하는 얘기예요. 계속 얘기하는 얘기고. 그런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확 바꾸는 뭔가 있죠. 그게 이제 제가 12살 때 겪었던 5.18 그렇죠. 사진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정치 그리고 독서에 완전 빠져서 학교 공부를 등한시하고 학교 공부를 등한시하는 대신에 책에 빠져 살았으니까 제가 13살 때 읽었던 책이 그 동교동 25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 경호원 출신이 쓴. 네, 경호원 출신 함윤식 씨가 쓴. 거기 보면요. DJ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그런 쓰레기가 없어요. 근데 그걸 13살 때 읽으면서 이게 과연 진실일까? 진짜요? 그대로 고민하면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됐다니까. 그게 왜냐면 5.18이라는 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5.18 때 DJ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당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는 완전 다른 사실이 나오네? 또 한번 찾아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이 작가님은 정치 서적을 읽기 시작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뭐에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했냐면 윤회, 전생, 불교 관련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시군요. 예, 그러니까 서로 그때 갈린 거죠. 네, 분야가. 네. 뭐 다시 고기를 드실 마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예. 저는 나중에 저희 애도 철저하게 채식으로 키울 겁니다. 걔는 자기 자유에 맡겨요. 왜 부모가 그걸 강압을 해? 강압이 아니고 나중에 일단 제가 먹일 수 있는 데까지 먹이고요. 나중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을 때 제가 먹고 싶어. 근데 아마 뱃속에 넣기 전부터 절에 가서 기도하고 할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 당연히 그럴 거 생각합니다. 네, 일단 시집부터 가시고 뭐 하늘 봐야 별을 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진짜 얄미워. 중요한 건 그거지 뭐. 자, 계속 이야기해보면 그렇게 해서 토정의 청거로 토정하고 이게 친척간이거든요. 네. 이 사내가. 그래서 조카죠, 조카한테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무언가 미래를 좀 볼 줄 알고 그러니까 조금 영민하신 분이 뭔가 신비로운 기운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저기 자네 사위를 좀 삼지라고 얘기하면은 확 쏠릴 것 같아요. 쏠리죠. 뭐 이게 또 토정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면서 추천했냐면 한음은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오홍 이러면서 또 동네에서 또 이렇게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나름 알아보면 뭐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게도 보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입니다. 결혼한 다음 18살 때 생원시에 수석 또 진사시에는 3등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항복과 처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해가 바뀌어갖고 20살 때 문과에 급제하는데 역시 한음이 급제할 때 오송도 같이 급제했다. 뭐 나이 차이는 뭐 5살 나지만 고시 동기네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왜 처음 만났던 게 사실은 1578년에 과거 시험장에서였다라고 네, 저희가 얘기를 했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설화들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1591년에 31살의 나이에 예조 참판으로서 대제학에 임명되는데 이것이 최연소였습니다. 최연소 대제학. 이덕형 이전에도 없고 이덕형 이후에도 없습니다. 최연소 대제학. 그러니까 예조 참판이 돼서 대제학을 겸했다라고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관직일까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대제학 같으면요. 그러니까 학문을 전담하는 그에서 최고의 높은 걸 인정한 거예요.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 무슨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비교할 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국가에서 시행하는 뭐의 최고, 대학의 최고라고 할까? 뭐 그렇게 봐야죠. 서울대 총장도 좀 이상한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대작이 했는데 31살에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은 그만큼 이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의 학문과 능력과 뭐 인품을 모든 사람이 인정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하기야 뭐 우리 YS도 26세 최연소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이 YS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앞으로 영원히 없을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YS. 왜 갑자기 그래가지고 참. 어린 나이에 그걸 깨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제가요? 작가님? 네.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진짜? 우리 안 되는 거 빨리 포기합니다. 자,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요. 그 다음에 일어나죠. 네. 바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항목과 함께 친구인 이항목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명나라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 명나라로 떠난 사람. 좀 우리 좀 구원병 좀 보내줘. 이가 없으면 입술이 시리고 그런 거 아니요? 직접 떠난 사람이 바로 이덕형입니다. 근데 이덕형이 떠나기 전에 일본 측하고 이제 담판을 벌였는데 계속 일본 측에서 정면가도 그러니까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길을 내달라. 길만 비켜라. 개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그래서 이덕형이 말하기를 길 빌려줄 것 같으면 바다로 가라. 왜 우리 땅으로 가냐? 바다로 가서 쳐라 명나라를.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결국은 한음이 직접 명나라로 떠나는데 한음이 명나라를 떠날 때 오성이 배웅을 했답니다. 배웅을 하는데 한음이 오성에게 말하길 말이 한 필이어서 하루에 이틀의 거리를 달릴 수 없음을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하자 오성이 자기가 타고 있던 말을 주면서 원군을 청하여 함께 오지 않으면 그대는 나를 쌓인 시체 더미에서나 찾아야지 살아서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오. 이렇게 말했고 이 말을 들은 한음은 원병을 청해내지 못하면 나는 뼈를 반드시 중국의 노령산 속에 묻고 다시는 압록강을 건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절절하고 그렇죠. 결계차고 목숨을 걸고 반드시 원병을 데리고 오겠다고 말하고 보내는 오성도 당신이 그렇게 해오지 않으면 나를 시체로 보게 될 것이다. 결사항전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나라를 위한 이 마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는 당파고 뭐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풍전누아 같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안 그렇습니까? 풍전누아 같은 그런 상태 아니야? 지금 미국은 일본이랑 손 잡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고 중국은 우리한테 자꾸 손 벌리면서 야 우리랑 친해져. 그러고 있고 미국은 또 우리 눈치 보면서 중국이랑 친해지면 너 큰일 난다. 이러고 있고 북한은 호시탐탐 지들 입지를 넓히려고 하는 거. 이런 외교적으로도 엄한 상황에 세월호 사건 같은 게 터져서 국내도 어렵고 내수시장이 완전 정말 박살나서 지금 자영업자 다 죽겠다고 난리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정치인들이 정쟁이나 하고 있고 말이죠. 네가 잘하네. 이건 여당 문제뿐만 아니에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김항일 안철수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했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친노는 얘네 어쩌.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냐고. 이런 거 이거 앞으로도 지금 비대위가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됐습니다만은 박영선 비대위원장 되니까 또 한상진 교수가 말이죠. 또 친한 아닙니까? 그 양반이 박영선도 책임져야 된다고. 어쩌라고 그러면은. 이러고 있으니 뭐가 되겠어요, 뭐가. 야당은 진짜 앞으로, 누가 전당대회를 조기 전당대회 해야 되나, 누가 제일 위에 올라가도 또 싸우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100% 또 싸우게 돼 있어. 한심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여당보다 더 욕먹어야 돼, 정치연합이.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그럴까요? 네. 그렇게 믿어야지 그래야 내 속이라도 편하지. 어쨌든 오성과 한음은 그렇게 나라 사랑의 마음이 뛰어났었고요. 그리고 이런 두 사람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명나라의 원군을 받을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명나라에서 이 두 사람을 굉장히 좋게 봤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오성하고 한음은 교대로 병조 판서를 역임하면서 군사정책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임진왜란때 얼마나 공을 세웠는지는 이것만 봐도 잘 알 수 있겠죠. 또 왕이 그만큼 믿고 신뢰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한테 이 모든 것을 의지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외란이 이제 끝났습니다. 외란이 끝나고 공신이 막 남발되죠. 공신첩 이렇게 남발되는데 여기서 이덕형의 인품을 또 알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이덕형이 굉장히 공신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나 안 받아 이럽니다. 이게 짜증 나는 거야. 전쟁 때 숨어있던 새끼들까지 다 받으니까 이 뭐하는 짓이냐고 말이야 지금 이게. 그러면서 나부터 안 받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왕이 공신첩을 내려준 걸 거절합니다. 안 받겠다. 결국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도 이덕형이 무슨 재물을 탐하고 혹은 관직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그래서 정치를 했다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는 거겠죠. 또 이런 재미난 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덕형이 이렇게 좀 꼼꼼한 그러니까 꼿꼿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성정이 대나무 같은 성격. 그러니까
이항복하고 조금 다른 점인데,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자, 명나라에서 구원병이 왔지 않습니까? 구원병이 왔는데, 무식한 명나라 장수가, 이덕형의 장인이, 이산해인 것을 알고, 아니, 이거 뭐,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같은 이씨끼리 결혼을 해? 이렇게. 이런 무식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제도를 모르는 거죠. 이런 제도를 모르는 거야. 몰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덕형은 여기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래요. 근데 옆에 있던 이항복이, 재치가 원래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렇죠. 아휴, 참, 이 양반, 원래 이덕형은 김씨였는데, 재주가 워낙 뛰어나서, 임금이, 자기 성씨인 이씨를 하사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명나라 장수 그 얘기를 듣고, 야, 왕이 성까지 내려줄 정도였어? 그러면 이덕형이 대단한 사람이구만. 이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복이 형 너무 좋아, 진짜. 이런 재치를 담고 싶네요. 이 작가 스타일. 예. 그러니까 이런 재치를 담고 싶네요. 그래요. 이건 하나의 재밌는 에피소드였고, 어쨌든 이덕형과 이항복의 스타일이 이렇게 좀 달랐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설화에서도 보면 거의 이덕형이 좀 당해요. 그러니까 오성이 사고를 좀 더 많이 치고 둘이 이제 싸우고 뭐 이렇게 한번 주고받고 이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우이 많이 당하는 이제 그 캐릭터로 나오는 거죠. 당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주는 거든 어쨌든 간에. 마음이 바다 같아서.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 그럼요. 그거 다 꿰뚫고 있지만 당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죠.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한음은 우의정 좌의정이 되었고 1602년에 영의정이 오릅니다. 역시 두 사람이 다 삼정승을 나란히 다 거쳤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의정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족을 제외한 보통의 신하로서는 최초의 일임. 가장 젊은 나이에 우의정에 올랐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대제학도 그런 거고 역시 네. 이 양반의 뛰어난 학문을 여기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정치력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영의정에 오르기 한 해 전 1601년에 경상, 전라, 충청, 강원도에 사도 도체 찰사가 되어서 전쟁 후에 민심 수습과 군대 정비에 노력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이듬해 영의정으로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심 수습을 대단히 잘했고 군대 정비도 잘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문제는 한음도 자신의 친구인 오성과 마찬가지로 영창군과 임목대비 폐비에 반대하다 그렇죠. 관직이 삭탈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고 1613년에 사망했는데요. 오성보다 5년 빨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성보다 5년 늦게 태어났잖아요. 네. 그런데 5년 빨리 죽었으니까 오성보다 10년 정도 더 빨리 죽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52세의 나이에. 삶을 더 짧게 살았다고 봐야겠죠. 오성대감은 한음보다 10년 더 살았다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저번 시간 언급한처럼 한음이 죽자 오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실록은 이덕형의 인품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임진왜란 때 공로가 많아서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도 모두 이덕형의 이름에 복종하였다. 사람됨이 간솔하고 까다롭지 않으며 부드러우면서도 곧았다. 또 당파로 나뉘어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주 당파를 일삼는 자들에게 곤욕을 당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석하게 여겼다.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당파로 나뉘어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당파를 일삼는 자들에게 곤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거 현실 정치인 중에서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자신은 정말 당파하고 관계가 없는데 찍어가지고 저거 자신이 당파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물러났습니다만 김한길, 안철수 체제 때 김한길, 안철수를 비난하면 무조건 친노로 찍혔어요. 그 사람이 언제 친노였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친노 등 뒤에 칼 꽂은 사람도 친노라고 꽂았어요. 친노라고 이렇게 콕 찍었어. 그러니 이것은 근데 반대로 하면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반대로 하면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진노의 진노 비판하면 저 친한 김한길 아니야? 또 이렇게 이런 다과 싸움은
아니, 왜 이런지 모르겠다, 참. 아니, 답답하다, 정치 답답해. 신동이었던 이 작가님이 모르시면 저희가 어떻게 알겠나요? 에이, 진짜. 예. 킹발투님께서 문하나님, 이 작가는 똘똘해 보이나요? EJ 잘 듣고 있는데 TV에서 보이는 모습은 얼빵한 것 같은데 나만 그런가? 목소리는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윤희님께서는 또 좀 얍삽하게 나오던데 하셨는데 저도 제가 봐도 약간 얼빵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 작가는 똘똘이 스머프 같습니다. 그래요. 똘똘이 스머프. 귀엽습니다. 예. 하는 말은 굉장히 똑 소리 나는 말들만 나오는데 굉장히 하는 행동이 얄밉지가 않고 귀엽습니다. 예. 제가 스머프 별명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뭐예요? 똘똘이가 아니고, 투덜이 스머프. 맨날 이상하게, 그거 뭐, 잘해. 그럼 말이 되니? 이러면서 맨날. 똘똘이 스머프가 원래 투덜대잖아요. 예. 나 투덜이 스머프 따로 있어요. 예, 그건 알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다 보는 눈이 비슷한가 봐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은 이제 이덕형의 인품을 기록한 실록을 살펴봤고요. 오성대감의 신도비에 어떻게 써있는지, 이거 영정을 지낸 신흠이라는 사람이 쓴 신도비명인데요. 이렇게 지내 있습니다. 백사는 오성대감이죠? 네. 63세로 세상을 떠나자 귀양지인 함경도 북청에서 선산이 있는 경기도 포천에 장사를 지낼 때까지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지위의 고하를 묻지 않고 모두 찾아와 울고 절하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고, 장사를 지낼 때에는 거리에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군, 관, 민이 모두 찾아와 통곡하면서 재물과 재문을 바치는 사람이 끊일 줄을 몰랐다고 하였다. 위대한 위인의 죽음에 애도 행렬이 이어졌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승이 죽으면은 정승집 개가 죽으면 그렇게 사람이 모이지만 정승이 죽으면 정말 사람이 안 모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당시에 당대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던 분이셨나 봐요, 진짜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모든 사람이 이덕형, 이항목의 죽음을 다 슬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런 정과야. 자기는 말년에 두 사람 다 고통을 받았지만, 결국은 알아준다. 자기가 진짜 백성을 위하고 국민을 위했던 것을, 결국은 이렇게 백성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 보람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렌 버핏 67조님께서, 종편에서 이 작가 별로 어필 못하는 편인데, 거기에 한 시간 좀 넘는 프로에 패널이 10명이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 말고 또 연예인 얘기하면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연예인 얘기를 그래서 편집이 있고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그렇죠. 편집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는 꼭 해달라고 사정한 것도 편집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 작가를 내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 왜일까요? 근데 이거 알아주시면 되겠어.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채널A 조선 TV조선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저의 종편을 반대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두 군데 나가지 않지만은 다른 데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 말고 딴 사람들 다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편을 저거 없어져야 할 상대로 봐서는 안 돼요. 있는 걸 없어져야 할 상대지만 있는데 그 인정 안 하고 있으면은 요즘 식당에 가서 다 그 종편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낮에 뉴스 채널은 종편밖에 없거든요. 근데 종편 계속 뉴스를 틀어주면서 TV조선 같으면 봐요. 돌아온 저격수다? 거기는 진보, 좌우 구분도 없어. 5명, 6명 패널이 전부 보수예요. 전부 그런 사람도 앉혀놓고 다 새정치라 욕하고 새누리 박수 쳐주고 박근혜 박수 쳐주고 그런 것만 계속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니까. 거기에 같이 싸워줄 사람들이 가서 핏대수 욕은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거기 나가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욕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옛날에 이 작가가 나가지 말라고 지금 나간다 그러는데 입장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거기 나가지 말라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나는 안 나가지만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말 바꾼 적이 없다 이런 걸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요즘 이 작가님이 눈치를 좀 많이 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겁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없는 사실을 자꾸 써. 여기저기. 그런데 제 방송을 안 들으신 분들은 그것만 보고 그게 진짜인 줄 알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제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내가 말하지 않은 걸 말했다 그러고 뭐 아유 그래요. 그래서 뭐 근데 제가 트위터도 안 하고 페이스북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알려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면은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하다 보면 실수를 해요. 이번에 우리 또 서하숙 기자 실수했잖아.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또 저같이 말 많은 사람은요 199번 좋은 말 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걸로 아주 아웃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퍼커슨 형의 말을 전 따라서 시간 낭비다. SNS는 물론 뭐 하는 분들 표하는 건 아니고 자신의 일기에 써야 될 것을 뭐 쓰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번 더 생각해서 말할 거를 그냥 바로 써버리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신중해서 쓰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두 분의 마지막 생애 또 평가, 당시 백성들의 평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18살 때 한음이 23세 오성과 친구로서 사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살의 나이 차. 당시로서는 뭐 지금은 큰 차이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마음 터놓고 지내는 친구로서 충분한 나이였고 이것은 누굽니까? 우리 조선 초기에 정도전하고 정몽주도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만은 서로 친구처럼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였고 또 젊을 때 만나가지고 친구보다는 지형제 같은 저번 시간에 언급해드린 방도 같이 쓰고 네? 합방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더 잘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파 싸움이 연연하지 않고 정말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또 그 두 사람의 우정, 또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협력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임진왜란을 버틸 수 있었을까? 그 후에도 정유재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7년 전에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라이벌이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만 정도전 정몽주 두 사람은 정말 절친이었지만 마지막에 정치적 색깔을 달리해서 원수처럼 지내버리는 거고 이 두 사람은 끝까지 같이 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인간관계를 많이 주위에서도 봐오고 또 현대 정치는 그게 더 심하잖아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이런 걸 너무 많이 이합집산 이런 걸 너무 많이 봤는데 이 두 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 의리가 뭐고 우정이 뭔지 또 올바른 정치가 뭔지 이걸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네, 충분히 어떤 의미에선 서로 질투를 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자 우리 남 잘 되면 배 아프거든. 오늘 저 인터넷에 재밌는 걸 봤는데 왜 우리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이러면 노동자들이 욕을 해요. 그 욕을 하고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인터넷에 재밌는 댓글이 있더라고. 내가 굶는 거는 상관없다. 남자는 잘 되는 건 못 보겠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언론을 이용해서 없이 사는 사람들 이해시키는 면도 없지 않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고요. 현대자동차 욕 들어볼 거 많죠? 현대자동차 노조. 무슨, 세습 같은 거, 그런 거 욕 들을 거 많지만, 현대자동차나 이렇게 앞서가는 노동조합에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임금이 밑에 있는 사람들 자동으로 따라 올라가고,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욕할 게 없고요. 노동자는 돈 많이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귀족 노조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에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서구의 노동학자들이 굉장히 놀랜대잖아요. 왜 한국의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가. 스스로 노동자이면서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남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친구지간에도 그런 거 있어요.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보고. 그 편지 썼던 친구는 잘 나갑니까?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죠. 남편 돈 잘 버니까. 아, 그럼 뭐 이혼해라 이런 생각 안 갖고 있습니까? 아니 자꾸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살라고 내 삶 별로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저 별로 안 행복하다고 자꾸 말리고 있어요. 그래요? 있는 것들이 더 한다고 제가 막 욕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하여튼 남편 돈 잘 벌어와 한눈 안 팔아 특기 같은 자식들이 있어. 뭐가 불만이야? 뭐 불만이 있는 모양이구만요. 하여튼 저희는 이번 시간으로 오성대 한음 라이벌 시간을 마치고 다음 우리 뭐 휴가 없죠? 네. 네, 없으니까 다음 주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작가님 고맙습니다.